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충남 지역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요. 빈집 문제 실태와 함께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최정현 초빙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도시에서 이 빈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충남도 내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짚고 가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도는 지난 19년도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약 4,200호 정도 수준으로 빈집이 나타났고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200동 정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엔 4,800호 정도로 약 600호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빈집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회적인 여건을 좀 찾아보면 재미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 도시화율이 약 91.9% 정도 됩니다. 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국민이 91.9%라는 이야기고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도로 가보면은 네. 2000년도에는 약 88.3% 정도. 그러니까 22년 동안 약 3.6%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서 1970년으로 올라가 보면은 53% 정도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약 35% 정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한 거를 알 수 있고 네. 당연히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 당연히 농촌에선 고령화 그리고 뭐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 농촌에서 먼저 빈집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빈집 정보 알림이 정보를 보시면은 네. 2022년 기준입니다. 충청남도 내 빈집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빈집이 한 1,300호 정도, 그리고 농촌 지역에 위치한 빈집이 3,080호 정도 있어서 약 30%대 70% 정도로 농촌 지역의 빈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화율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도시화율은 약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구와 주택이 농촌보다 도시에 약 3배 정도 많은 거죠. 그러면은 주택 수와 빈집 수를 비교해서 보면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빈집이 약 6.8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빈집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5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붕괴, 범죄 등의 안전위험, 그리고 쓰레기 방치와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주거환경 악화 문제, 그리고 도시 경관 문제, 이러한 빈집들을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한 행정력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부동산 가치 하락에 이은 지역 쇠퇴 문제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이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농촌에서 빈집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농촌에서 먼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농촌의 빈집 정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 도시지역에서도 빈집 정비를 했습니다. 2020년과 21년에 빈집 함께 소유 사업이라고 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또는 텃밭,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었고 네. 더 행복한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21년 이후에 관련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집 직권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한 동당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되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부터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고 네. 올해부터는 더 확장해서 최대 5개의 동을 목표로 한 개 동당 1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최대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권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은 1, 2,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정비 대상 빈집입니다. 이 정비 대상 빈집에 대해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 철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권 철거를 위해서 동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또 이 그동안 빈집 정비 사업을 보면 주로 철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또 그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의 사업은 좀 한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철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에서 정해져 있기로는 이 3등급 정비 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 대상 선별하는 리스트를 뽑는 데 있어서만큼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러나 철거를 위한 정비 사업의 절차 상에서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유주와의 연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농촌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다수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서 책임 상속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상속자와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부동산 등기 관련된 특성인데 농촌은 과거에 소수의 인원이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건축 관련된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건축주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건축주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는 건물에 대한 권리밖에 없는데 건물이 철거되게 되면은 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이 재산세 중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빈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빈집과 관련된 토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는 부속 토지로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철거되고 나면은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과세, 그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로 넘어가면서 세율이 기존보다 약 3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소유주에게는 소유주와는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촌의 무허가 주택과 농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주택과 농막 같은 경우는 빈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빈집의 범위에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거 후에 단순히 철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철거 후에 방치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기피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철거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를 하거나 또 빈집을 허물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업이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다양화,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와 소유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충남개발공사도 있고 그리고 LH공사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임대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촌협약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연계사업을 지속하고 또는 시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나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 이용 타겟을 고려한 공간 구상도 필요합니다. 이 단순히 주거 공간 또는 상업 공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창업 지원 공간, 문화예술 공간, 교육훈련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네. 지역 주민과 청년 등 주 타겟 집단의 요구와 의견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민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세 중과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 측면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 즉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민간법인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데 제주도를 기반으로 다자요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다자요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19년 7월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택의 일부 공간을 민박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자요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19년 7월에 영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20년 7월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도 거의 없고 생활인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의 특성상 민간법인이 참여해서 농어촌 민박업을 통해서 생활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민간 참여를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민간 참여 플랫폼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 소유주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를 맞았고 또 역시 빈집 방치 문제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 빈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나라보다 산업화, 도시화를 먼저 겪은 서양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빈집 문제를 겪고 있고 당연히 빈집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더 빠르게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서 지난 2022년도에는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7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3년도에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배 이상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 감소되면서 방치되는 빈집이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빈집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에는 물리적 훼손이 심한 그리고 주변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특정 빈집으로 지정을 하고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 자진 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토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토시에는 약 15,000호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을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별장 빈집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마련이 됐고 이 시의회 승인과 그리고 총무상의 허가가 예정이 되는 2026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일본 내에서도 이 빈집 활용 성공 모델로 꼽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빈집 관련된 정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 정책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빈집은행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빈집은행 같은 경우는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운영이 됐고 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행은 은행 고유의 업무인 여신 업무, 수신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빈집 소유자와 그리고 빈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빈집은행을 가장 잘 이용한 사례로 일본의 오노미치시가 있습니다. 오노미치시 야마테 지역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개성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런 빈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 MPO를 설립을 했습니다. 주민 200명이 네. 자발적으로 설립을 했고 이 MPO에서는 빈집 재생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빈집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소유자와 이용자 간 약 170건 정도의 매칭이 성공이 되었고 관광지 인근이나 상업가 중심 같은 경우는 MPO에서 직접 게스트하우스나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을 했고
그 주변 지역에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방 등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이런 성공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빈집 정책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빈집 정비 사업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최초의 빈집 실태 조사부터 정비 계획 수립, 정비 사업, 그 이후에 빈집 정보 시스템 운영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실태 조사 단계부터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사단 구성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빈집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촌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장단 또는 주민이 빈집 조사단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막과 그리고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빈집과 동일한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빈집 범위를 확장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철거 대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집법 11조에 따르면은 붕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 그리고 범죄 유발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행정소송에 우려가 있는 공공에서는 쉽게 철거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서는 특례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행 법령상 특례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 즉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이용 용도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개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특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요 사례와 같이 민간 법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조세가 중과돼서 부담되지 않도록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산세 경감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빈집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인데 빈집 정보 시스템은 빈집 정비 지원 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용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고 일반인은 해당 소유주가 정보 공개를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시스템을 공무원 관리자와 그리고 일반인 채널을 별도로 둬서 일반인이 빈집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빈집 조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집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빈집법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밀도도 굉장히 낮고 생활인구나 유동인구도 적은 농촌에서는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밴쿠버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연초에 부동산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밴쿠버시는 빈집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고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빈집이 매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충남 빈집 문제 실태와 정비사업 방향을 좀 짚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충주의 관악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악골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었고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주요 관공서가 위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이 쇠퇴되기 시작하였고 골목길의 절반 이상이 빈집이 되는 등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7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띠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카페, 숙박, 식당, 공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집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